서울에 눈 내리는 밤. 2004년 12월 21일, 서울의 밤은 유난히 추웠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 매서운 바람에 눈발이 흩날리며 회색 도시의 골목마다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마포구의 한 버스 정류장,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새벽 1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은 차갑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서 조용히 쌓여갔다. 정류장 한 구석,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작고 마른 몸집, 허름한 외투 하나를 껴입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 아이는 구부정한 자세로 벤치에 앉아 손을 무릎에 꼭 모으고 있었다. 눈은 감긴 듯했지만 그 눈꺼풀 아래로 맑고 공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이름은 하은이었다. 9살, 시각장애. 엄마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기억은 몇 시간 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라는 말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추위보다 더한 고통은 바로 그 기다림이었다. 해는 졌고 아무도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류장 앞도로를 따라 천천히 한 대의 택시가 지나갔다. 낡은 은색 택시, 운전석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민석, 63. 은퇴 후에도 밤마다 운전대를 잡는 택시 기사였다. 그는 오늘도 습관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눈이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닫았다. 그때였다. 정류장을 스쳐 지나가던 그의 시야에 벤치에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들어왔다.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나친 후 백미러로 다시 본 순간 그 형체가 어린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차를 멈췄다. 몇 초간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후진해 정류장 쪽으로 다가갔다. 차창을 내리고 외쳤다. 거기, 애야. 이렇게 추운 날 밖에 있으면 위험해. 집은 어디야?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이었다. 최민석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야 그가 본 것은 눈동자가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는 소녀의 눈이었다. 너, 혹시 눈이 안 보이니?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상태를 본 순간 최민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아저씨가 잠깐 데려다 줄게. 따뜻한 데서 몸 좀 녹이자. 하은은 한참 망설였다. 수없이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일까. 그러나 그녀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민석의 마음을 울렸다. 택시 안은 따뜻했다. 히터에서 나오는 열기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창밖을 향한 채 앉았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정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최민석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관악구의 오래된 빌라.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국에 사는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책들, 그리고 먼지 냄새가 뒤섞인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낯선 공간에 겁먹은 듯했지만 최민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여기선 안전해. 이름이 뭐니? 하은이에요. 그래, 하은아. 아저씨는 최민석이란다. 여기서 조금만 지내다가 우리가 같이 내 엄마를 찾아보자.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을 살짝 움켜쥐는 걸 그는 느꼈다. 그날 밤, 최민석은 오래간만에 누구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였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죽을 먹으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아이를 돕는 것. 그날 밤, 하은은 민석의 작은 방, 오래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서울의 밤은 조용히 흘러갔다. 창밖 가로등 아래 쌓인 눈 위로 고요한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건 한 소녀와 한 노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첫 흔적이었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춥고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눈송이가 지치지 않고 흩날리며 천천히 세상을 덮어갔다. 하은은 낯선 이불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세상이 낯설게 들리는 건 마찬가지였다. 손끝으로 이불의 재질을 더듬고 코끝으로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를 맡으며 이곳이 집이 아님을 알아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 먼저 다가온 감정은 따뜻함이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콧노래. 모든 것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익숙해진 목소리가 조용히 물었다. 하은아, 일어났니? 배고프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이 공간에,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억지나 위협이 없었다. 최민석은 그녀를 부축해 거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다. 따뜻한 미역국과 흰쌀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음식은 하은이 기억하는 어떤 식사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직 안 왔어요. 그쵸? 최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의 담요를 살짝 덮어주며 대답했다. 그래, 아직은. 하지만 우리가 곧 연락해볼 수 있을 거야.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지금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하은은 점점 이 작은 공간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거실에서 책장 정리를 도와주고 손끝으로 물건들의 위치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하려 했다. 최민석은 그런 하은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키보드를 하나 꺼냈다. 몇 해 전 택시에 두고 간 손님이 버리고 간 물건이었다. 고장이 심해 소리도 일정치 않았지만 어쩐지 버릴 수 없어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하은아, 혹시 음악 좋아하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리를 사랑했다. 시각을 잃은 대신 소리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민석은 키보드를 거실 한켠에 놓고 전원을 켰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전자음이 흘러나왔다. 민석은 간단한 멜로디, 아리랑을 눌러 보였다. 어색하고 불협화음이었지만 하은은 그것을 귀로 완벽히 기억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조용히 그 키보드를 만졌다. 손끝으로 건반의 너비와 위치를 익히고 기억 속 멜로디를 따라 눌러보았다.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곡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석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평범한 9살이 아니었다. 그녀는 들음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아는 아이였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근처 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고, 마침 지역의 한 음악교사이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가 운영하는 소규모 수업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민석은 하은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 너처럼 눈이 안 보이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선생님이 계시대. 그분이 수업도 하신다는데 너 한번 가볼래? 하은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민석은 하은을 택시에 태우고 음악 수업에 데려갔다. 수업은 간단한 음계 연습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그녀는 선생님이 듣고 감탄할 정도의 곡 해석 능력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민석에게 말했다. 이 아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그냥 재능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감각입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담담히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이 떨렸다. 그는 하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기회. 그러나 그에겐 오래된 택시와 작은 방,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뿐이었다. 그 밤, 하은은 연습을 마친 후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저 피아노 잘하면 나중에 돈 벌 수 있어요. 민석은 놀라며 되물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럼 아저씨한테 필요한 거 사드릴 수 있잖아요. 따뜻한 장판이나 새 이불 같은 거요. 그 말에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를 이렇게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민석은 결심했다. 하은을 위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작고 단단한 약속을 품고 또 한 계절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의 하루는 점점 규칙을 갖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공간을 확인한 뒤 스스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민석과 함께 택시에 올라 음악교실로 향했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하은을 데려오고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살핌이었던 이 관계는 점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하은은 더 이상 이 집이 낯설지 않았고 민석 역시 하은의 숨소리 없이는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민석은 요즘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는 예전처럼 짜증을 쉽게 내지 않았고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밥을 만들고 반찬을 남기지 않게 하은의 입맛을 기억하고 그녀가 걸어갈 길목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며 살아갔다. 하은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피아노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고 단순한 연습곡을 넘어 감정을 담아 곡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녀의 표현력을 보고 놀랐다. 이 아이는 듣는 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음악학원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최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들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민석은 택시 운행을 잠시 멈추고 학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었다. 혹시 하은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각장애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있어요. 전국 대회로 이어지는 중요한 무대인데 하은 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하은이가 그런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실력 위주로 심사합니다. 다만 준비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무대 경험도 없고 낯선 환경이니 긴장할 수 있으니까요. 민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녀가 자신감을 잃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은아, 이번에 음악 선생님이 너한테 중요한 기회를 주고 싶대. 콩쿠르, 들어봤니?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뭐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하고 평가도 받고 상도 받는 그런 거야. 하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런 거 나가도 돼요? 아직 부족한데. 그건 너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란다. 선생님이 너를 추천했어. 내가 그만큼 잘하니까. 하은은 손끝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저 무대에서 실수하면 실망하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민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하은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아저씨는 충분히 자랑스럽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무대에 서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거야. 며칠 뒤 하은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민석은 그녀가 연습하는 동안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연주를 듣고 감탄했다. 하은은 대회에서 연주할 곡으로
쇼팽의 녹턴을 골랐다. 감정선이 섬세하고 느림 속에 깊은 여운이 담긴 곡이었다. 그녀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이 집에서 처음 들은 겨울밤에 눈 내리는 소리를 떠올렸다. 콩쿠르 당일, 민석은 하은의 손을 잡고 대회장이 있는 강남문화센터로 향했다. 넓고 낯선 공간, 복잡한 소리들, 사람들의 웅성거림. 하은은 무척 긴장한 듯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괜찮아. 무대 위에는 너랑 피아노뿐이야. 너는 늘 그래왔듯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민석의 그 한마디는 마법처럼 작용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무대에 올랐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하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손끝으로 건반을 느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대신 모든 감정을 건반에 실었다. 소리가 아닌 이야기, 음표가 아닌 기억, 그녀의 삶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석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조용한 박수가 하나 둘 터졌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가며 대회장 전체를 감쌌다. 민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무대 위의 작은 소녀가 더 이상 불쌍한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당당했고 아름다웠고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콩쿠르 결과 발표는 일주일 뒤였다. 하은은 아쉽게도 1등이 아닌 2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기쁜 사람은 하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무대를 끝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민석은 그녀에게 말했다. 잘했다. 하은아, 오늘 너는 서울에서 가장 멋진 피아니스트였어.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석은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 나도 내가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을 잇는 유일한 줄이었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그날 이후 하은은 달라졌다. 콩쿠르에서 받은 상장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며 느낀 떨림, 사람들의 박수 소리, 민석의 따뜻한 칭찬은 그녀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그녀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민석 역시 그날 이후로 하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매일 아침 그녀가 일어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씩 더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하은이 음악 수업을 가는 동안 민석은 택시를 몰았으며 저녁이면 둘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석은 피로한 기색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그는 말을 아꼈고 하은은 이상함을 느꼈다. 아빠, 어디 아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냥 오늘 운전이 좀 많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민석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이마는 뜨겁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도 이웃 어르신의 도움으로 민석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 후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고열과 피로 누적이 원인입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이 조금 약하신 상태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하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실감했다. 그날 밤 병실 한쪽에서 하은은 조용히 민석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아빠, 아프지 마요. 제발요. 민석은 미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예쁜 딸 두고 내가 어디 가겠냐. 걱정 마라. 금방 나을 거야. 며칠 후 민석은 퇴원했다. 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하은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었다. 빨래를 접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학원까지 가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점차 어른스러워졌고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기특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의지하게 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석에게 말했다. 아빠, 저 다음 달부터 토요일에 무료 봉사 수업 나가도 돼요.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민석은 조금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너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날 밤 하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새로운 곡을 연습했다. 그녀가 고른 곡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즉 꿈이라는 곡이었다. 그녀는 그 곡을 연주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떠올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연주자, 그리고 아버지와 오래도록 함께 사는 평범한 삶.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거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은은 이제 지역 작은 음악회에 초대받을 정도로 성장했고 그 무대에서 연주할 때마다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언론에서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음악으로 그리는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 온라인 뉴스에 실렸다. 기자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민석은 그 모든 관심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세상이 아무리 주목해도 너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뭐든 괜찮아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주었던 것보다 이 아이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날 밤 민석은 하은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금색으로 둘러진 다소 낡은 팔찌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민석에게 선물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이건 내 엄마가 나한테 줬던 거다. 난 이걸 늘 아끼기만 했는데 이제 너한테 주고 싶다. 하은은 팔찌를 손끝으로 만지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그래. 너는 이제 내 진짜 딸이니까.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민석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이 온도, 이 사람, 모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팔찌를 왼손에 찼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음악보다 더 큰 용기와 사랑을 준 사람의 흔적이었다. 하은이 팔찌를 차고 처음으로 무대에 선 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했다. 연주 전, 그녀는 무대 뒤에서 팔찌를 한번 만지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오늘도 잘 듣고 계세요? 그녀의 연주는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음악회가 끝나고 관객 중 몇 명은 눈물을 닦으며 기립박수를 보냈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해왔다. 민석은 조용히 객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 자리를 떠났다. 그는 점점 멀어져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하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반짝이는 세상이 그녀 앞에 열리고 있었고 자신은 그 무대의 조명 아래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를 묘하게 외롭게 만들었다. 며칠 뒤 음악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일본 동경 예술대학 사나이 음악영재 프로그램에서 하은에게 장학 입학 제안을 한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하은의 연주 영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녀의 삶을 예술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담당 교수는 말했다. 이 학생은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감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음악을 삶으로 끌어안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환경이 될 겁니다. 학교 측은 학비 전액과 기숙사, 통역, 생활 지원까지 모두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 사실상
그녀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바로 출국 준비를 시작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민석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기회는 하은의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은 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는 결심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보내줘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저녁, 그는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아,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왔단다. 너를 보고 감동한 교수님이 계시대. 거기서 공부하면 내가 더 멋진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하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감으로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다. 아빠는 제가 가는 거 원하세요? 민석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너처럼 특별한 아이가 세상에 더 많이 들려줘야지.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근데 아빠는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이미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 이젠 내가 내 삶을 찾아가야지. 하은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의 떨림이 모든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글을 썼다. 점자 타자기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편지는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빠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행복해졌어요.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된 것도 다 아빠가 제 옆에 있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본에 가려고 해요. 아빠가 말했듯이 세상에 더 많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매일매일 아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 무대마다 팔찌를 차고 설 거예요. 그건 아빠가 제게 준 용기니까요. 혼자 계시지 않게 자주 연락드릴게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아빠. 하은. 민석은 편지를 천천히 읽고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속으로 되뇌었다. 사랑해요. 아빠. 그는 그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은의 출국 당일 김포공항은 붐비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공간은 조용했다. 민석은 그녀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건강해야 한다. 밥거르지 말고, 밤새 연습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웃어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손끝의 떨림과 목소리의 진동으로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아빠는요, 매일 피아노 소리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럼, 라디오 끄고 내 영상 틀어놓을 거다. 하은은 민석의 품에 안겼다. 공항에 방송음이 흐르고 출국 안내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쉽게 떨어지지 못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아주 많이. 그리고 하은은 돌아서서 게이트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왼손에는 여전히 금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작고 연약했던 아이는 이제 혼자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잘 가라, 내 딸. 그의 눈가에는 이슬처럼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였다. 보내는 사랑, 놓아주는 용기, 그리고 믿음. 그 아이는 반드시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하은이 일본 도쿄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늦가을에 접어들고 있었다. 도쿄의 공기는 서울과는 또 다른 정적이 느껴졌고 하은은 그 속에서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설레는 감정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동경예술대학 사나이 음악 영재 프로그램은 엄격하고 치열했다. 시각장애인인 하은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교수들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냉정하게 조언했고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은 날마다 그녀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나 하은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여전히 왼손에 금빛 팔찌를 차고 연습실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왔다. 음악이 그녀의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의 바람이자 자신이 선택한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흔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매주 한 번 민석에게 점자 편지를 보냈다. 자필로 쓴 편지는 시간이 걸리고 손이 아팠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민석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점자를 해석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밤, 하은은 캠퍼스의 작은 연습실에서 혼자 연주하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쇼팽의 발라드는 그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곡이 끝난 뒤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하은 양 맞나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프로그램의 지도교수였다. 그는 하은에게 세계적인 콩쿠르 참가를 제안했다.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음악 콩쿠르. 수많은 국가에서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모이는 대회였다. 내 연주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기회는 너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아버지와의 약속, 자신에게 걸린 믿음, 그리고 음악으로 세상과 연결된다는 사명감. 준비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까지 연습했고 손가락이 굳어지는 고통도 견뎠다. 그리고 드디어 콩쿠르 당일, 프랑스 파리의 작은 공연장. 그녀는 무대에 올랐다. 관객은 조용했고 연주는 시작되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브람스의 인터메초. 감정의 결이 섬세하고 여백이 많은 곡.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의 시간들을 채워 넣었다. 서울의 작은 집, 낡은 피아노, 눈 내리던 날, 그리고 공항에서의 작별.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울려 퍼졌다. 국제대회에서의 1위. 그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음악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 그녀는 민석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국제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전화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편지를 썼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글자는 단단했다. 아빠, 해냈어. 1등 했어. 저 정말 열심히 했고 아빠가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하며 연주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되네요. 괜찮으신 거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녀는 편지를 붙이며 이상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몇 주 뒤, 그녀는 학교 측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민석이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그의 휴대폰을 대신 받은 이웃이 연락을 준 것이었다. 그는 몇 주 전 쓰러졌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하은은 혼자 학교의 정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너무 먼 거리, 너무 바쁜 나날들, 그리고 한 통의 전화조차 받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원망. 그녀는 결심했다. 유럽 투어를 모두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교수는 처음엔 말렸다. 지금이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모든 세계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하지만 하은은 단호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곁으로 가야 해요. 음악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며칠 후 그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준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눈을 뜨는 민석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하은은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피곤함도 시차도 느낄 새 없이 손끝으로 팔찌를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의 땀이 고일 만큼 긴장한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조바심이었다. 민석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은 관악구의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추자마자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최민석 환자분,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의 가족이에요. 직원은 놀란 눈치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중환자실 앞, 하은은 손끝으로 문을 더듬다 문턱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녀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는 민석이 누워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마른 얼굴로 차가운 기계들 속에 갇힌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녀가 사랑하는 아빠 그대로였다. 하은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손등은 말라 있었지만 온기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아빠, 저예요. 하은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녀는 민석의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아빠가 없는 무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다시는 늦지 않게 지킬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열고 작은 스피커와 플레이어를 꺼냈다. 그리고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틀었다. 바로 그 곡, 프랑스 무대에서 그녀가 연주했던 곡이었다. 방 안에 흐르는 음악은 마치 시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의 추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낡은 방, 오래된 키보드, 눈 내리던 밤, 그리고 그녀가 처음 피아노를 배웠던 시간들. 음악은 그녀의 말보다 진실했고 감정보다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기계음 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병실에 작지만 분명한 숨소리가 울렸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고 곧 의사도 병실로 들어왔다. 환자분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건 회복의 신호예요. 하은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며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왔어요. 돌아왔어. 이제 아무 데도 안 갈게요. 그리고 그 말에 응답하듯 민석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하은은 말없이 울었다. 그것은 어떤 상보다도, 무대보다도, 명예보다도 값진 순간이었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녀의 아빠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몸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민석은 병상에 누운 채 창밖을 보지 못하는 하은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아빠가 안 계시면 음악도 무의미해요. 세상이 박수쳐도 아빠가 없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민석은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게 자랑스러웠는데 더 큰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잖아. 아빠가 없는 무대는 꿈이 아니에요. 악몽이에요. 하은은 그날 이후 병원에 머물며 민석을 간호했다. 그녀는 병실 한쪽에 작은 전자피아노를 설치하고 매일 저녁 짧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민석은 그 연주를 들으며 천천히 몸을 회복했다. 어느 날 하은은 민석에게 물었다. 아빠, 나 다시 무대에 서도 괜찮을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너는 어디에 있어도 무대를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무대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엇을 연주하느냐야.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숙여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제목도 없는 곡이었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작곡하는 곡이었다. 민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결국 나보다 훨씬 멀리 갈 운명이었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그들의 병실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세상의 어떤 콘서트홀보다 깊은 울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병원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따뜻해졌다. 간호사들은 매일 병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에 감탄했고 하은을 향한 호기심과 존경도 커져갔다. 하은은 병실 한켠에서 악보를 쓰고 민석의 식사를 챙기고 짧은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복귀 소식은 이미 외부에 퍼지고 있었다. 프랑스대회 수상 이후
갑작스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라졌던 하은이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음악계 내부에서 빠르게 돌았다. 음악 기자들, 방송국, 문화 관련 PD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은은 묵묵히 거절했다. 그런 그녀에게 연락이 온 것은 서울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희망과 기억의 밤이라는 콘서트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주회로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이기도 했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 씨가 사양하셔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은은 며칠을 고민하다 민석에게 물었다. 아빠, 저 이 무대 나가볼까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진짜로 말해도 된대요.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숨겨온 거니까 더 조심스럽겠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거야. 내가 만든 인생이니까. 며칠 후, 연주회 당일, 서울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관객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무대 뒤는 분주했다. 초대된 연주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장애를 가졌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다. 하은은 무대에 오르기 전, 무대 감독에게 말했다. 제가 말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주 전에요. 그 요청은 흔치 않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이미 무대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객석은 조용해지고 무대 위 조명이 천천히 그녀를 비추었다. 피아노 앞에 선 하은은 손끝으로 건반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곧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연주자로 섰지만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딸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의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하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저는 9살 때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버려졌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고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객석 어딘가를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다. 그분은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제게 음악을 알려주셨고 손을 잡아 세상으로 데려가 주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겐 그분이 아빠입니다. 관객석에서 약한 숨소리와 훌쩍임이 들려왔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만난 순간부터 제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악가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을 가만히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연주를 시작했다. 그 곡은 아직 이름 없는 자작곡이었다. 병원에서 민석을 위해 작곡한 곡,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곡, 불안, 공허, 그리고 따뜻함과 회복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관객들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거대한 박수로 터졌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 서로를 안아주는 사람들. 그 박수는 단지 음악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다. 하은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 계신 제 아빠, 최민석 씨입니다. 지금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저의 음악은 항상 아빠와 함께할 겁니다. 이 곡은 그분을 위한 곡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숨은 가족을 위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공연은 방송국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하은의 이야기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시각장애 소녀, 택시기사 아버지와의 2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썼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함께해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 하은과 최민석 씨는 그 증거다. 공연을 마친 그날 밤 하은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민석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이미 생방송으로 그녀의 무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은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다 들으셨어요? 민석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들었어. 그리고 봤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 말에 하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작과 끝엔 항상 아빠가 있었다. 하은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된 그날 밤 이후 한국 사회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송에서의 짧은 연설과 연주는 단순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SNS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가족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하은과 민석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입양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녀보다도 깊은 유대감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왔다. 한 방송사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했고,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다. 가족, 피로만 맺어지는 것인가?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조명했다. 싱글맘과 아이, 조부모가 키우는 손주, 친구처럼 함께 사는 노부부, 그리고 하은과 민석. 인터뷰에 응한 한 심리학자는 말했다. 가족이란 물리적인 관계보다 감정적 지지의 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에게 아플 때 손을 내미는가. 그것이 진짜 가족의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보수적인 시각은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 입양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좋은 이야기지만 이런 사례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하은은 직접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법적으로 민석 아버지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인생 전체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법적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사회 아닐까요? 그 글은 수십만 번 공유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또 다른 논쟁은 장애인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었다. 하은의 사례는 감동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도 밖에서 살아남은 극히 드문 성공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각장애 아동이 버려졌을 때 시스템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국 한 개인의 선의에 기댄 구조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야. 이 문제를 계기로 여러 시민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비혈연 보호자 제도를 허용하자는 청원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기관에 보내지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하은과 민석은 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렸고 민석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참석했다. 그는 오래 생각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눈 내리던 밤에 길가에 앉아있던 아이를 지나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가족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 없이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손을 들어 하은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법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 진심 어린 발언은 다시금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후 몇 주 동안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실제로 시작되었다. 심정적 가족 보호자 제도라 명명된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비혈연 보호자에게도 한시적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언론은 이 법안을 하은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대중의 인식이었다. SNS에서는 우리 가족도 가족이에요 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졌다. 한 시청자는 하은의 무대를 본 뒤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다. 저는 동성 커플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숨죽여 살아왔지만 하은 씨의 무대를 보고 처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무대 위에서 울었단다. 너도 언젠가는 세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처럼 하은과 민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시대의 인식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오갔고 민석의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소화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냥 아빠한테 음악 들려주고 싶었던 건데.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음악을 하면 세상이 반응할 거라 생각했지. 너는 그만한 힘이 있는 아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노을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말을 걸고 오래된 관념을 흔들고 낯선 마음을 연결하는 언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연주자였다. 몇 달 후, 민석은 완전히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걷는데 불편함은 있었지만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은은 도쿄로 복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매일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만 그 무대는 이제 콘서트홀이 아닌 민석의 거실, 그리고 마음속이었다. 음악계는 여전히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고 유럽에서의 연주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음악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기억을 위해 연주하는 음악. 그러던 중 서울시립예술단과 몇몇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제목은 하은과 아버지의 이야기. 단 한 번의 무대, 단 하나의 곡.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들의 20년 인생이었다. 하은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민석이 말했다.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야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잖아. 무대는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다. 계절은 봄, 그리고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고 무대 뒤에는 간단한 영상이 준비되었다. 하은과 민석의 사진,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 오래된 키보드, 병실의 연주, 그리고 팔찌 하나. 하은은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민석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고 관객들은 그 장면만으로도 이미 울고 있었다. 하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하은이고 제 아버지는 택시기사였던 민석 씨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서류에 찍힌 도장이 아니었고 진심은 피로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20년 전, 저는 한겨울 눈 내리던 밤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저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누군가의 딸이었고 매일 조금씩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앉아 피아노를 향해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곡을 시작했다. 이번 곡은 제목이 붙었다. 귀가. 돌아가는 집, 돌아온 사람,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을 위한 곡이었다. 곡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느리게 흐르다가 중반부에 이르러 한순간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하은의 울음이었고 민석의 삶이었고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시간의 흔적이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기도였고 진심 그 자체였다. 곡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랫동안 손뼉을 쳤다. 눈물을 흘리느니, 가족을 끌어안느니 그들의 연주는 음악을 넘어선 울림이었다. 민석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다. 이제 다 들었다. 정말 다.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진짜로 집에 가요, 아빠. 행사가 끝난 뒤 민석과 하은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은은 지역의 작은 음악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피아노 교실을 열었고 민석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매일 간식을 사주는 학교 앞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은은 더 이상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었지만 매일 그녀의 음악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하은은 민석에게 물었다. 아빠, 후회한 적 없어요?
저 만나서 인생 바뀌신 거. 민석은 대답했다. 인생은 원래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변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지. 그리고 그 말은 하은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아침, 민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침대 곁에는 하은이 연습한 악보와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손때 묻은 작은 사진이 함께 있었다. 하은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다.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단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하은은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녀는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으로 팔찌를 풀어 조용히 건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곡을 다시 연주했다. 귀가. 이번에는 오직 혼자만을 위한 연주였다. 그 안에는 슬픔과 그리움, 감사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세요, 아빠. 이번엔 제가 당신을 보내드릴게요. 그날 이후 하은은 매년 그날만큼은 무대에 선다. 그리고 귀가를 연주한다. 무대는 언제나 다르지만 음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음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속삭인다.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누가 가족인가?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가?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하은과 민석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었다.